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던 지소미아는 모레로 종료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속보로 전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NHK는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촉구해왔다며 한일 두 나라 대립이 안전보장 분야에도 파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과 관련해 논문을 게재했던 대학 병리학회 측이 담당 교수에게 2주 안에 소명하라는 내용의 등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논문 철회의 최종 권한을 가진 병리학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며 더 많은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장학금 의혹 등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휴대전화기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대학의 유학온 일본인 남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인도를 덮치면서 70대 부부가 숨지고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우리와 일본 사이에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를 향해 경제보복에 나선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나누는 건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이 결정을 내린 배경과 그 영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 발표 내용을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정보 교류협정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종료를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1시간가량 토론한 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7월 말까지만 해도 협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후 일본이 대화 제의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여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결국 원칙에 따라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의 실효성과 미국과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우선 협정 유지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걸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는 계속 긴밀히 협의해왔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미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도 필요하면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일본과 협력할 수 있어 안보 공백은 없을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자, 그럼 영어 약자로 지소미아라고도 하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가 일본과 처음이자 또 유일하게 맺고 있는 군사협정으로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움직임 같은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자는 취지의 협정입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이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는데 이틀 뒤인 8월 24일까지 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결정에 따라서 그 24일부터 90일 뒤인 올해 11월 22일에 협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와 일본이 그동안 이 협정을 맺고 민감한 정보까지 나눠왔던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이 협정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을 하나의 고리로 묶자는 거였는데 오늘 결정으로 앞으로 미국과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지 이어서 임상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은 한일과 각각 맺은 동맹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으로 한일을 묶으며 한미일 삼각협력 틀을 완성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징용배상 관련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판이 틀어졌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는 안 된다며 협정 파기 움직임이 일자 미국은 부랴부랴 안보팀을 파견했습니다. 볼턴 보좌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협정 유지의 필요성만 거듭 강조했을 뿐 중재에선 발을 뺐습니다. 고심 끝에 종료를 결정한 청와대는 미국과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 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고. 하지만 미국이 협정 종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만큼 미국과 협의나 협상이 필요한 현안에 추가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있을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가 전자권 전환 또는 그밖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입장의 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겠죠.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되 아세안이나 호주, 인도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다변화와 유연한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지난 2016년 맺었던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와 일본은 29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과 또 미사일 정보를 교환해 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대체로 평범한 것들이어서 협정을 끝내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데 지장은 없을지 이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한일 두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29차례 교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화성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집중적으로 한 2017년 19차례로 가장 많았고 올해 들어서도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대구경 방사포 또 북한판 에이테킴스 시험 발사 때 7차례 정보를 나눴습니다. 일본은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지리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장, 미사일 탄착 지점과 가까워서 일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는 우리 군보다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핵실험을 했을 경우나 이럴 때 우리가 캐치 못하는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얻으려면 반대급부로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내놔야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 교환의 이런 구조로 인해 29차례 교환된 정보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정보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정보 협력을 끌어내기만 한다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에 따른 손실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보는 많아서 나쁠 게 없는 터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는 대북 정보 능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연결해서 오늘 청와대 결정에 대한 반응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혜영 특파원, 일본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 일본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소식을 접한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입을 닫고 곧바로 퇴근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 언론을 통해 믿을 수 없다면서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 동맹 체제가 굳건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와야 방위상, 스가 관방장관 등이 모두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 연장을 강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충격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오늘 중으로 우리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자 당황하는 것 같은데 군사정보 교류가 어려워지면 일본으로서도 타격이 꽤 있겠죠. 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을 축으로 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조해왔죠. 따라서 일본 정부 내 강경파들은 한국 군사정보가 오지 않아도 미국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보충 장치가 있더라도 당장 한일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류가 막히면 일본도 타격은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부담입니다. 자, 그런데 아베 정권은 그동안 이제 안보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해 왔는데 오늘 결정으로 이 부분이 어떤 그 아베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줄곧 개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번 협정 불연장을 일종의 안보 위기로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군대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전략을 현실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 반응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특파원, 아직 그쪽은 이른 시간이긴 한데 혹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른 아침 시간이라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매체들도 이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청와대 측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했고 미국도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교류가 중단되면 서로를 방어할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쁘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이 잘 지내길 바란다며 두 나라가 서로 마주 앉아 얘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양국 모두의 해결 노력을 당부한 건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방금 김수영 특파원 이야기한 대로 미국으로서는 이제 동아시아 안보 전략, 세 나라의 안보 공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동안 협정을 연장하길 바래왔던 건데 그럼 앞으로 미국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미국은 그동안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가 탄탄해야 북중러 구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바라봤고 한일 관계 회복이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 문제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종료되면서 일부 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겁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한미일 안보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다시 움직이게 하거나 한국과 일본에 주문했던 창의적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가 오늘 결정을 내린 배경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유미 기자, 그래도 오늘 발표 전까지만 해도 협정을 조건부라고 해도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좀 더 많았던 거 아닌가요? 네, 연장을 하되 정보 교류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조건부 연장, 일종의 절충안을 택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일본과 주고받는 정보의 실효성이 설사 떨어진다 해도 미국이 반대하는데 종료할 수 있겠냐는 예상이었던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소위 절충안도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다시 한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도 설명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 이런 민감한 정보 나누는 건 국익에 맞지 않는다. 이게 청와대 설명이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배경, 이건 뭘로 봐야 할까요?
네, 이달 들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실효성은 좀 떨어져도 안보 협력국이란 차원에서 협정 유지해 왔던 건데 그게 사라진 거죠. 거기에다 지난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통해서 일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를 보냈는데 일본이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유지하면 국민 자존감마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물론 실리적 측면도 함께 검토했다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매일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해 왔다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일본과 미국 반응은 살펴봤는데 국내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정미 기자가 좀 묶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종료해야 한다고 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왔던 게 정의당인데요. 바로 전폭 지지한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도 감정적 대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검증 국면 돌파용 아니냐 의심하는 시선까지 있어서 정치권 공방은 더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뭐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 또 일본은 극히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와 일본의 이런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이때 일본이 개별 허가 규제 품목을 추가한다면 확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경책을 선택한 만큼 확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우선 대한병리학회는 후보자 딸이 이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2주 안에 밝히라고 그 책임 저자인 교수에게 요구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2주 인턴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된 것과 관련해 책임 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소명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연일 불거지는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기 위한 사실상 반강제적 조치입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 씨가 1저자가 될 만한 연구 기여도가 있는지 그리고 2주 안에 소명할 것과 이를 위해 당시 연구 기록과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수가 해명하지 않고 회피할 경우 대한병리학회는 단국대 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거나 논문 투고 금지 3개월을 비롯해 논문 철회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 교수가 소명한 뒤엔 재심의 절차가 열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씨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저자 순위가 변경되거나 저자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경우 입학 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가 돼 고려대의 부정 입학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한의학회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 씨가 제1저자 자격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면서 단국대에 조속한 사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자, 이 논문의 책임 교수가 소속된 단국대도 오늘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인문계 고등학생이었던 조국 후보자 딸이 어떻게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5달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시작돼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가 연구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사에 대해서 범위를 가져가야 될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의 확정을 졌습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쟁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어떻게 제1저자가 됐냐는 겁니다. 단국대는 과학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연구 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하게 논문 저자가 표시됐다고 판단하면 고려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조 씨의 대학 입시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국대 윤리위 측의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한 달 반이 걸리고 본 조사까지 이어져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5개월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딸의 경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들은 경험하기 어렵다. 또 고등학생 혼자 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의혹들을 정경윤 기자가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려대 입학 자기소개서에 기록한 경력입니다. 단국대학교 논문 참여, 국제조류학회 포스터 발표, 여고생 물리캠프 수상인데요. 먼저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짧게 요약해서 게재하고 이 내용을 발표하는 이른바 포스터 발표부터 보겠습니다. 2009년 당시 고3이었던 조 씨는요, 공주대학교에서 3주간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서 포스터 발표에 참가했습니다. 이 학회는 8월 초에 열렸고 자료집은 7월에 나왔습니다. 보통은 참가자들이 서너 달 전에 이 자료 내용을 제출을 하는데요. 이 자료에 조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만큼 조 씨의 인턴십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 씨가 이름만 올린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 공주대에 조 씨의 정확한 인턴 시기를 물었는데 조 씨를 선발한 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법무부는 일주일씩 간헐적으로 인턴십에 참가해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조 씨는 조류학회에 참가한 이후 여고생 물리캠프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물리캠프는 조류학회 바로 일주일 뒤에 진행이 됐는데 이 두 연구의 주제를 보니까 서로 분야도 다르고 연관성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조 씨는 장려상을 받아서 대학 입시에 활용은 했지만 두 연구에 제대로 참여하는 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여기에 앞서 전해드린 단국대 논문 일저자 논란, 또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주 인턴 기록도요, 실제로는 5일만 참여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번져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조국 후보자는 부정 입학은 가짜 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자세를 낮췄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나몰라라 하진 않겠다. 또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선 어제보다 한층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반발했던 것과 달리 비난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껏 자세를 낮추면서도 조 후보자는 모든 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성찰하면서 계속 앞으로 삶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런 입장을 지원하려다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SNS에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의 실습 보고서를 우리말로 논문이라 부른다면서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교수 지도 아래 실습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 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는 교육감이 SCI급 학술 논문과 실습 보고서가 같다고 말할 수 있냐는 등 몇 시간 만에 수백 개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고려대에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도 내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쏟아지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또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학교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틀 전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 취소 촛불 집회를 제안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대에서 2주라는 단기간 참여로 병리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고 이를 발판으로 고려대에 수시 입학했다는 의혹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빗댄 겁니다. 돈이 없고 백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고. 처음 글을 올린 제안자는 로스쿨 학생 신분으로 조 씨 딸을 비판하는 것이 무섭다며 집회 추진을 포기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이어받아 내일 오후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모교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도 내일 밤 조국 교수 스탑 촛불 집회를 열자는 글이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대학원에서 2학기 연속 장학금 혜택을 받고 의전원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정 경쟁을 벗어나 특권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 같은 학생으로서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원생분들 그리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학부생들은 좀 많이 분노랑 실망을 느꼈을 것 같아요.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 학생으로 재학 중인 부산대 커뮤니티에도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조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는 학생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국회에서도 종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정의당이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 국민이 분노하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후보 검증을 거쳐 단호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다. 특권을 누렸는지 또 얼마나 누렸는지 묻고 있는 거라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말했습니다.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칼날 위에 선 자세로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했고 앞으로 검증 결과에 기초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상징성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던 정의당이 비판 수위를 눈에 띄게 높인 겁니다. 조 후보자 측에 딸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해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정의당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는 선거제 개편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를 두고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여당이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건 정의당을 잡아두려 한다고 한국당은 의심하지만 정의당은 선거제와 후보자 검증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가족의 사모펀드, 세금 체납 문제 등을 두고 종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국세청장의 말이 다른 사건 같으면은 기본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그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고 검증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빨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을 해서 여당은 내일 법사위를 열어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달 전 경기 오산의 한 야산에서 10대 청소년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출한 청소년을 모아놓고 함께 나쁜 짓을 저지르던 20대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때려 숨지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야산, 흙 속에 백골 시신이 보입니다. 지난 6월 벌초 중이던 주민신고로 발견된 시신은 17살 A군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출 청소년을 비롯해 3만여 명의 SNS를 추적한 끝에 현장에서 나온 반지를 끼고 있는 A군의 사진을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A군 주변을 수사해 지난 19일 A군을 유인, 살해하고 시신을 파묻어 숨긴 혐의로 22살 B씨 등 5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피의자들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 이곳에 피해자의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피의자들은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을 모아 각종 불법 행위를 주도했는데 집을 나온 A군과도 지난해 반년 가까이 함께 지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에 덜미를 잡힌 A군이 B씨 등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 진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했던 겁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만 없어진다면 처벌을 피할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 일당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사전에 살해를 할 것을 공모를 하고 범행 도구들을 구입한 뒤에 피해자를 유인하고 현장에서 폭행, 살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폭행과 암매장에 직접 가담한 B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기고 A군을 범행 장소로 유인했던 10대 2명에 대해선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어젯밤 제주 서귀포시에서 1톤 트럭이 인도를 덮쳐 70대 부부가 숨지고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차도 갓길 화단 인근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한 차량이 사람들을 향해 그대로 달려듭니다.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 트럭이 연석에 앉아있던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 53살 김모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70대 노부부가 숨지고 55살 강모 여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사고 현장이 참담했다고 전합니다. 사람이 밑에 있으니까 지금 밀어야죠.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 면허 취소 수준으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모두 시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CCTV라든가 목격자 등 확보해서 앞으로 더 수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법망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합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이화여대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인 남학생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학생을 출국 정지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이화여대 기숙사입니다. 한국 학생과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女子は女子で男子は男子部屋は違うけど同じ階のいい。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는 일본 남학생 A씨는 지난 19일 여학생이 사용하는 샤워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샤워실 안엔 일본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샤워 부스 밑으로 휴대전화가 보여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범인은 바로 달아났지만 학교 측이 CCTV를 통해 다른 층에서 2층으로 와서 샤워실로 들어가는 A씨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일본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정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또 다른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안 남녀 사용 공간의 분리가 잘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 기숙사다 보니까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온 남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 자체에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특히 방학 때는 시스템적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화여대는 A씨를 퇴사 조치했으며 기숙사 운영 방식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한낮에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침착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 이송 때까지 옆에서 도왔습니다. 알고 보니 현직 간호사였는데요.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시민을 향해 경찰관이 달려갑니다. 그때 나서서 119에 신고 전화를 걸며 쓰러진 환자 상태를 살피는 파란 옷의 여성.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동공반사를 확인하고 맥박을 재기도 합니다. 또 환자의 손과 발을 자극해 의식을 확인하며 능숙하게 구호 조치를 합니다. 3년차 간호사 이혜주 씨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공 상태를 보거든요. 빛에 반응해서 그 상황에서는 펜라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의 후레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간호사는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서도 환자 곁을 지키며 소방대원들을 도왔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사람 옆에서 응급조치하던 여성분을 발견을 했어요. 응급조치 하시던 분이 본인 간호사라고 밝히셔가지고 또 이 간호사의 구호 조치를 보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차량 통행을 막아줘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경찰들은 말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현재 의식을 되찾고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식 회복하셨다 하셔가지고 되게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나서는 성격이나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뛰어가서 인천 미추홀경찰서 숭이지구대는 이 간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SBS 탐사 리포트 끝까지 판다. 일부 관세청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관 공무원들 온갖 비리에 왜 따끔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밀수와 관세 포탈 사건의 경우 다름 아닌 관세청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식구들의 비리도 직접 수사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해왔는지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시가 2천억 원대 가짜 명품을 밀수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현직 세관 공무원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컸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산 위조 명품 수입, 유통, 판매 조직 일당을 전원 검거하였으며 당시 세관 직원들끼리 나눈 SNS 대화방. 이 사건이 대화 주제로 올라옵니다. 해당 기사에 링크를 올린 뒤 띨띨한 경찰이라서 저것만 찾아낸 듯하네요. 경찰에 입건된 6급 직원 외 다른 직원의 이름을 대화방에서 거론합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어쩌다 들통이 난 거냐며 적발 경위를 묻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이들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무엇보다 밀수와 관세 포탈에 대한 수사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수 사건은 무조건 사법경찰이 됩니다. 관세청에서. 그러니까 직원이 연루돼 있는 밀수 사건이라고 해도. 그래서 밀수는 우리가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공평하죠. 중대범죄일 때, 그러니까 밀수 규모가 2천만 원을 넘거나 횡령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지만 이 조항이 무력화되기도 합니다. 세관장이 죄질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고발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관직원 같은 경우는 세관직 자기 선배인데 어떻게 막 강하게 나가겠습니까? 막 대충 져서 꾸며갖고 그냥 나가는 거죠. 봐주기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관세 업무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자체가 어렵고 거의 차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리나 이런 부분이 부정한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내부 관행처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진일가 밀수 사건에서도 명품 의류 반입을 눈감아주거나 근무지를 벗어나 통관 편의를 제공해준 세관 직원 3명에 대해 관세청은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징계도 허술합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지난 5년간 관세청의 징계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견책과 불문 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씩 뇌물을 받아도 견책에 그친 사례까지 있습니다. 관세청 내부의 자체 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청렴도구 조사도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좀 안 좋게 하잖아요. 바로 불러옵니다. 호출합니다. 그러면 또 갖고 따이고 왜 이렇게 했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잘못된 관행에 무감각해진 관세청. 비리 불감증을 스스로 고치기는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명규 교수를 한국체육대학교가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고소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전명규 교수는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전 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직접 징계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취재 결과 징계 수위는 파면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서 총장님 받으시고 15일 이내 하시면. 파면은 교육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로 정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려온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였던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치밀하게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사실이 올 초 SBS의 보도로 알려졌고 교육부 감사 결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까지 무려 20건에 달하는 비리를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이후에도 버젓이 폭력 피해 학생과 교내에서 접촉하고 훈련 지도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또 이번 징계위를 앞두고는 자신의 죄를 감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받아 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내내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졸업 후에 실업팀 문제도 있고 탄원서를 쓰게 된 그리고 서명하게 된 경위 같은 것이 과연 본인 자의였겠냐. 학생 탄원서까지 이용하고도 최고의 징계를 받게 된 전 교수는 교원 소청 심사는 물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이 또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과 대화를 할 마음이 있지만 그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실무 접촉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과 국장급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난달 도쿄에서 있었던 한일 간의 실무자 만남이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에 불과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먼저 인정하란 겁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과장급 접촉에서 두 나라가 협의 과정을 거쳤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조치를 한국에 설명했을 뿐 한국의 철회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세코 산업상은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곳은 있어도 일본을 포함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일본산 불매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한국의 조치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この措置に関してですね、何か他の分野に波及をさせていくというようなですね、姿勢は私は好ましいものではない。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오늘 주장은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라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선 오늘 우리 대표단이 도쿄 조직위원회와 1대1로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 대책 등을 요구했는데 일본 측은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이 모인 도쿄 시내의 한 호텔. 대한체육회 박철근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대표단이 도쿄 조직위와 1대1 회의를 갖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일본 측에서는 선수촌 운영, 식자재 조달, 인터넷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분야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후쿠시마 인근 지역 경기장과 선수촌 식당 식자재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회 홈페이지에 일본해, 다케시마 등 표기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수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오늘 한일 1대1 회의는 예정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국제기구 IAEA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이제 그쪽에서 어떤 자료를 주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영토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고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확답은 없었고요. 내일 귀국하는 우리 대표단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우리 측의 우려가 전달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성추행했을 거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일한 목격자를 자초한 윤지호 씨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법원이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윤지호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장 씨를 추행한 인물이 처음에는 일본어를 잘하는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했다가 다시 모 언론사
홍모 회장이라고 진술을 바꾼 뒤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 씨를 지목하는 등 여러 차례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당시 자리에 참석한 남성 4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조 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았던 점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조 씨가 공소 사실대로 성추행했을 거란 강한 의심은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홍 회장이 참석했다고 한 윤 씨의 진술 내용을 전해들은 뒤 조 씨가 실제 참석하지 않은 홍 회장이 참석했다고 지목한 건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근거입니다. 지난 2009년 사건 발생 이후 10년 만에 성추행 관련자에 대한 첫 기소가 이뤄졌지만 윤지호 씨를 둘러싼 신빙성 논란으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관람하면서 좋아하는 팀의 모자나 유니폼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단 이름으로 공식 판매되는 어린이용 모자 일부 제품에서 일군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모자나 의류를 착용한 야구 팬들이 경기를 앞두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린이 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페이지에 연계된 공식 라이선스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모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3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입니다. 5개 제품에선 1군 발암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 제품 허용 기준치를 1.2배에서 많게는 2.3배 초과했습니다. 주로 이마와 닿는 땀바지 부위와 머리를 감싸는 부위에서 나왔습니다. 2개 제품에선 산 또는 알칼리 정도를 나타내는 pH가 안전 기준을 벗어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환불이나 교환 등의 자발적 리콜을 시행할 예정임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이들 프로스포츠 제품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어린이는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더 취약하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과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